예, 갑작스럽게 12월에 시험이 잡히게 되어서 이제 여러분들 경험 없이 시험을 다시 이제 보시는 상황이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당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심화 과정으로 총정리하는 차원으로 이제 특강을 마련하게 됐는데, 이게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총 24강이 잡혀 있는데, 여기서 한 14강 정도가 이제 좀 더 핵심 개념들을 좀 더 이렇게 잡는 시간을 갖고, 나머지 10강 정도를 이제 문제풀이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사전에 공부를 계속 해 오셨던 분들은 오늘 제가 이제 사용하는 유인물이나 교재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심리학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방향이나 내용들을 영역은 이제 유사하기 때문에 이걸 보셔도 이제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좀 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강의로는 말 그대로 이제 심리학의 본질과 역사와 관련해서 심리학이 뭔지, 그리고 이제 심리학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라던가 심리학이 이제 다루고 있는 영역이라던가 이제 이런 거를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심리학은 사이콜러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모든 영어들이 보면 이제 히랍의 그 어원을 두고 있지요. 많이들 꼭 히랍어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리스어로 소위 말해서 이제 푸시케라고 이제 발음이 될 수 있는 사이키라고 하는 것과 로고스라고 하는 것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사이키라고 하는 게 뭐 신화에서는 이제 그 뭐 푸시케 뭐 저기 여신 같은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정신을 의미하는 용어지요. 그래서 어떤 뭐 정신이기도 하고 영혼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인간이면 누구나 영혼이나 정신을 갖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정신과 영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래서 우리는 주로 거꾸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면서 저 행동은 어디서 나온 걸까? 어디서 기인하는 걸까?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걸까? 이제 이런 궁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거를 이제 인간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접근은 이제 철학적인 접근에서부터 시작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건 뭐 말 그대로 그냥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그냥 그 생각을 그냥 생각하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그럴듯한지,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검증이 가능한지 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방식을 택한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심리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학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이제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정신, 인간의 영혼이 결국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움직임의 행동인 것도 있지만, 내적 행동, 외적 행동이라고 봤을 때 외적 행동이 이제 움직임, 신체 움직임과 관련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라면, 내적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말 그대로 그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동기라던가 아니면 생각이라던가 뭐 정서라던가 뭐 욕구라던가 이런 것들이 인간 안에 가득 들어있죠. 근데 그건 이제 보이지 않죠. 보이진 않지만은 내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내적 행동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겉으로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거를 외적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적 외적 행동은 결국 어디에서 나오느냐? 인간의 정신과 영혼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본다면, 인간의 정신이 무엇인지, 영혼이 무엇인지, 그 이제 뭐 본질이라던가 이런 거를 알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철학에서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요거를 좀 더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분석적으로
특히 그러니까 과학이 핵심이죠. 과학적으로 접근한 것이 심리학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전에서 볼 수 있는 심리학은 마음의 이치를 이제 다루는 학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심리학적인 정의를 얘기를 한다면 말 그대로 정신과정, 행동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을 얘기할 때 과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빼뜨리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과학이 빠진 것은 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간의 행동과 정신이 궁금해서 다루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인간의 것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이제 동물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인간에게 이제 시사하는 바를 이제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동물 관찰도 많이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수천 년 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그의 제자 플라톤,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막 내려오면서 이제 그 마음이 어디서 왔나, 인간은 어떻게 생성이 되나, 인간이라고 존재는 어떻게 이제 이렇게 살아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했겠죠. 그러면 이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서로 이제 스승과 제자이긴 한데 상당히 대비되는 개념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플라톤은 굉장히 그 형이 상학적인, 그래서 유토피아를 꿈꾸고 이상향을 꿈꾸는, 이제 그러면서 갖고 태어나는 어떤 그 선천적인 천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요. 반면에 이제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행동이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신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건 후천적으로 환경 속에서 뭔가 겪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육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환경의 중요성은 결국은 이제 천성적으로 그냥 내비두면 알아서 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좋은 자극, 좋은 환경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야지 좋은 발달을 하게 된다. 그런 거를 강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고대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이런 주장, 견해 이런 것들이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이제 검증을 해보는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검증을 하는 노력이 과학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심리학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철학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다가 한동안 이제 17세기 들어와서 데카르트라고 하는 또 이제 역시 철학자죠. 데카르트.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대표적인 게 이제 뭡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의 핵심은 심신 이원론이죠. 그래서 정신과 신체는 별개의 분리된 영역에 있다. 그래서 정신이 살아있는 동안 신체 안에 깃들어 있다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정신이 빠져나와서 어딘가로 또 간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죠. 근데 그래서 17세기에는 이 논조가 거의 주였어요. 그런데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경험론적인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게 이제 그게 꼭 그런 거는 아니고, 오히려 심신 이론, 정신과 몸과 마음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쭉 이어져서 인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제 논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신 이론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실증주의적인 토대에서 이제 경험주의를 많이 강조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천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또 한편으로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발전시킨다, 그런 사상도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다가 소위 말해서 이런 철학적인 흐름을 따라서 쭉 오다가 현대로 넘어오면서
소위 말해서 과학도 발전하고 실제로 과학적인 방법론들이 발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현대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게 되죠. 그 전까지는 철학적으로만 접근을 하던 것이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이제 많이 그 이과적인 것들이 의학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문명이 많이 더 발달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를 실험을 하고 검증을 해볼 수 있는 도구들이 마련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 심리학이 대두가 되는데 이 현대 심리학의 최초 인물, 이거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빌헬름 분트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 실험 심리학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듣지요. 뒤가 하나 더 붙는구나. 그래서 이게 시작되는 것은 이 실험 심리, 그래서 1897년인가 그때 이제 라이프치히에다가 이제 1879년에 이제 실험실을 처음으로 세워요. 그래서 이제 인간을 연구를 하는데 오늘날 생각하는 아주 정교하고 이런 실험실이 아니라 이제 열심히 뭔가 이렇게 신체를 움직이게 해서 뭐 그것과 뭐 어떤 뭐 수능력과의 관계라던가 뭐 계산 능력과의 관계라던가 뭐 머리 둘레를 재서 그게 이제 지적 능력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나 뭐 그런 방법도 많이 연구를 했고, 이 한편으로 이분이 사용했던 그 방식이라는 게 내성법, 내관법. 이게 이제 말은 그럴듯한데요. 말 그대로 자기 안을 들여다본다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내 안을 이렇게 느끼거나 들여다보면서 내 속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쭉 이렇게 이제 살피면서 보고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객관적인 이제 실험 그러니까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자기가 경험한 주관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관철, 분석내관 뭐 이렇게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처음 분트가 이제 시작했던 접근이 소위 말해서 구성주의라는 관점이에요. 구성주의는 말 그대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정신이나 행동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요소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무엇인지를 찾는데 이제 초점을 맞췄죠. 그런데 요게 이제 한동안 지나다가 꼭 그게 뭘로 만들어졌나를 알아보는 것보다는 그 요소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떻게 기능하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주의가 옮겨가죠. 그래서 구성주의 관점에서 기능주의 관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연구를 했던 건데, 왜냐하면 이 요소,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그거는 결국은 서로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따로 띄어서 본들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것들이 어떻게 서로 기능을 발휘하느냐, 그거를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분이, 제임스라고 하는 이분이 결국은 이제 전제로 하고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윈이 심리학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인류의 사상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온갖 심리학자들한테 다윈이 이렇게 영감을 준 그 개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요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기능, 인간이 왜 정신을 활용하고 정신을 왜 저런 식으로 이렇게 작동을 시키는가 하는 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생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이제 동물적인 접근이긴 하죠. 다윈이 워낙 그러니까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심리 기능이 작동을 하는 거다. 이것은, 이 개념은요, 이 다윈의 그러니까 선택설, 자연 선택,
원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심리학에서도 지금 아주 최근의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있는 개념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살기 위해서다. 모든 심리 과정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작동을 하고 있다. 그게 이제 기능주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제 프로이트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구성주의와 기능주의 이후로 이제 프로이드, 물론 이게 딱딱 시간적으로 딱딱 끊어지지 않아요. 서로 이렇게 중첩되어 있고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기도 하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굳이 순서를 본다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죠, 우리가. 그래서 프로이드의 전적인 공헌, 인간 이해를 위한 공헌은 무의식에 대한 개념을 언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성격 발달 시간에 성격이 어떻게 이제 발달을 하는가와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무의식이 이렇게 저렇게 인간을 이렇게 뒤에서 에너지가 남아 있어서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도 행동하게 하고 저렇게도 행동하게 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이 무의식을 좀 의식화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행동들을 좀 건강한 쪽으로 바꿔보자. 이제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프로이드가 워낙 이게 정상인들을 데리고 얘기를 이제 자기 이론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제 그 소위 말해 정신장애가 있는 특히 누구 히스테리들, 그러니까 신경증 환자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무의식적 측면들을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탐색을 해보니 인간은 이래서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라고 하고 나온 게 이제 정신분석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무의식적인 측면을 알기 위해서 뭐 자유연상이라던가 전이분석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적인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요거는 거의 마지막에 그 심리치료 파트, 정신장애의 상담과 치료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역시 무의식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한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요것도 나중에 같이 얘기할 거지만은 뭐 융이라던가 아들러라던가 뭐 이런 사람에게도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죠.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또 하나 이제 다음 부로 넘어가는 부분이 인본주의. 물론 여기 이제 행동주의가 먼저 들어오기도 하지만 이제 순서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인본주의를 먼저 합시다, 일단은. 자, 이제 인본주의는 이제 현대 심리학에서 조금 정신분석과 다음에 나오는 행동주의보다 조금 늦게 나와서 세 번째로 나와서 제3의 뭐 무브먼트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구성주의, 기능주의를 제외하고 이제 프로이드, 뭐 행동주의, 그리고 이제 뭐 인본주의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가긴 해요. 근데 이제 인본주의가 여기는 지금 앞에 나와 있으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메슬로우하고 로저스. 그래서 프로이드가 말하는 무의식에 아주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어떤 본능적인,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충동적인 어떤 그런 본능들이 인간을 이렇게 저렇게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많다. 그걸 잘 다뤄내지 않으면. 그리고 주로는 이제 억압을 시키는 쪽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여를 해왔기 때문에 그게 나도 모르게 안 좋은 증상으로 이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모토하고는 상당히 다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본주의에서는 아주 선한 인간의 선한 측면, 즉 뭐 잠재력이라던가 뭐 자기 발전 가능성이라던가 실현 가능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선천적으로 또 갖고 태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학자마다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그 인간관, 세계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이론들의 진행이 매우 이렇게 대비되는 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본주의는 어쨌든 잠재력, 자기 실현, 독립성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 이제 인간을 믿으면
믿고 기다리거나 믿고 그거를 이렇게 허용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인간이 그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인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이 잠재력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펼쳐지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상담을 할 때도 이 인본주의에서는요, 말 그대로 인간을 근원으로 놓고 기본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사실 상담에서 우리가 그 전까지만 해도 상담을 받으러 가는 사람은 환자고 내담자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만나서 치료해주는 사람은 치료자고 분석가고 뭐 이제 그런 선생님이고 이런 개념이었는데, 인본주의에서는 아예 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요 시대만 해도 이제 그 상담자가 파워가 있고 권위가 있는 인물이어서 이렇게 해결을 이렇게 답을 주는 식으로, 지금도 정신과 의사들은 그렇죠. 가면은 당신은 뭐고 진단도 내려주고, 그러니까 이 약 먹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세요 하면서 처방도 해주고 이러는데, 심리 상담에서는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요새는. 근데 이제 요때만 해도 심리 치료를 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자가 굉장히 지시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인본주의에서는 상담자가 비지시적 상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것도 지금 마음에 안 들어. 비지시적이라는 말도. 왜냐하면 이게 초점이 지금 상담자한테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지시적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요거를 아예 내담자의 초점을 맞춰서 내담자 중심 상담, 이렇게 용어를 바꿨어요. 상담 이름 자체를. 그러다가 요것도 마음에 안 들어. 내담자. 이것도 벌써 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아예 인간 중심 상담,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이 바꿔오는 거를 보면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그 전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본주의. 그래서 약간 그 현대의 르네상스 운동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행동주의. 행동주의는 앞에서 나온 정신분석이나 인본주의하고는 또 다른, 그래서 지금 이게 5번째로 나오죠. 행동주의 관점이 있어요. 행동주의는 자, 정신분석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인본주의에서는 내담자 내면에 아주 긍정적인 잠재력들이 인간에 영향을 준다. 반면에 행동주의는 인간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다. 빈 백지 상태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이 백지에 무엇을 채워 넣어 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면에 뭐 이렇게 무의식, 우린 그런 거 몰라. 내적 잠재력 이런 거 몰라. 그냥 눈에 보이는, 즉 관찰 가능한 행동. 정말 아까 말했던 외적 행동, 관찰 가능한 외적 행동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요게 환경에 의해서 형성이 된 것이므로 만약에 문제가 되었다면 다시 환경에 의해서 재형성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그 이제 학습 심리나 요런 데서 많이 정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적인 자극을 주면 인간은 반응을 한다. 라던가 어떤 자극을 뭐 이렇게 줌으로 해서 어떤 뭐 반응을 하도록 이렇게 조건화를 시킨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다뤄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학습 이론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또 역시 과학이나 방법론이 발달하면서 하나 생긴 게 인지심리, 인지주의. 그러니까 인지라고 하는 건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것들을 막 강조하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 왜냐하면 외적 행동만 가지고는, 그것만 가지고는 인간의 모든 것을 충분히 설명이 안 된다는 한계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과 관련해서 인지라고 하는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험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이 인지의 중요성, 이게 인간과 동물을 또 다르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인간의 내적 정신, 그러니까 사고이죠, 사고. 인지라는 게 결국 사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내적으로 어떻게 기능을 하고 작동을 하는가, 그걸 알아보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21세기 오늘날까지도 심리학에서 지금 인지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물론 다른 그 접근들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인지 심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 형태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형태주의, 형태 심리학, 형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건 베르트 하이머라고 이제 역시 독일의 그 학자인데, 역시 그 맨 처음에 구성주의가 마음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걸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뭉쳐져 있나, 그래서 요소를 막 살펴보는 게 초점을 맞췄다면, 그거에 굉장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형태, 이걸 이제 독일 말로 게스탈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게스탈트가 무슨 의미냐면 형태라는 뜻도 있지만 전체, 뭐 통합 이런 뜻도 있거든요. 사실 모든 사물과 어떤 현상들은 요소 하나하나가 어떻게 작동하는 것만 봐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현상은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맥락 속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봐야 이해가 된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의식의 정신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요소가 이렇게 그냥 단순 조합이 아니라 제대로 잘 엮여 있는 이제 통합체로서 의식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대표적인 말이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니다. 자, 이건 뭔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은 2. 요거는 이제 부분 하나가 모여서 2가 된다. 요거는 전체와 부분의 합이 같다, 이런 전제인데, 이 게스탈트는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니에요. 더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1 더하기 1이 그냥 수리적으로는 2지만 심리적으로는 5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각각이 따로따로 있을 때는 알 수 없는 건데 같이 뭉쳐서 놓고 봐야지만 그 어떤 역동이나 작동하는 것들, 힘들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게 형태주의고요. 그 다음에 8번째가 인지신경과학. 이건 이제 최근에 8번 인지신경과학.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라고 하는 게 최근에 나온 거라서 인지신경과학이 되기 전에는 행동신경과학에서 이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신경과학은 결국은 뇌거든요.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이런 생물학적인 기초와 관련해서 특히 뇌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우리의 행동, 근데 이 행동이 아까 말한 것처럼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 정서, 이런 여러 가지 욕구, 동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뇌가 기여하는 힘이,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게 의학의 발달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신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뭐 엑스레이부터 시작해서 뭐 CT 이렇게 막 진행되어 오다가 오늘날 뭐요? fMRI라고, MRI도 MRI인데 fMRI, 펑셔닝 MRI라고 해서 왜 우리 무슨 통 같은 데 들어가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막 해서 우리 그
뭐죠? 이렇게 활성화되는 신체 부위가 색깔별로 이렇게 쫙 다르게 나타나고 하는 그거 찍어주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통해서 특히 뇌와 관련해서 어떤 지금 생각을 하게 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그 순간 요거를 fMRI를 찍어보면 뇌의 특정 부분이 그 행동을 할 때 활성화가 돼서 붉게 노랗게 막 색깔이 변한다. 그러면 뇌의 이 부분이 이런 행동이나 이런 정서나 이런 행동과 관계가 있구나 이러면서 많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인지신경과학이라고 하는 분야도 이제 현대심리학에서 많이 다루고 있고, 아까 말한 진화심리학, 그냥 진화론이 아니라 그냥 진화론은 이제 다윈이 벌써 이제 20세기에 말을 한 거고, 이거를 심리학적인 측면과 이제 통합을 시켜서 이거는 이제 진화심리학은 결국은 이제 선택이죠. 선택, 생존이죠. 적응 기제거든요. 진화론에서 말하는 핵심은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환경에 이제 이렇게 가장 적절한 적응 방식으로 살다 보니 이게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심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진화심리학.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들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10번째로 나오는 게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문화적 관점. 물론 이제 지금은 이런 사회문화적 관점을 아주 자연스럽게 많이 이제 같이 들여다보긴 하는데, 처음에 구성주의부터 시작해서 프로이드, 행동주의, 뭐 인본주의 모든 부분에서 많은 경우에 그냥 인간 하나에 초점을 굉장히 맞췄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할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느낄까? 그냥 그리고 외적 환경에 의해서 이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도 아주 미시적인 차원에서 그냥 가족이 어때서 이 정도로 이제 뭐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행동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 아주 미시적인 그런 주변 환경을 굉장히 폭넓게 이제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문화적인 관점,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거시적인 그 환경들이 있잖아요. 뭐 정치 이데올로기라던가, 그러니까 이 나라가 살고 있는 나라가 뭐 이렇게 뭐 민주 사회냐 아니면 뭐 독재 사회냐에 따라서도 인간은 당연히 영향을 받는데, 우리는 그거를 잘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거죠. 그냥 다 똑같은 사회 속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왜냐면 잘 이렇게 뭐라 그러나 다들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이게 확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죠. 마치 이제 숨 쉬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주변을 둘러싼 어떤 관습적인 그 풍습 속에서 우리가 사느냐에 따라서 이 문화적인 그 행동의 차이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에게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죠, 오늘날은. 그래서 현대 심리학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그 정도로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요약본에는 다 싫지는 않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심리학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심리학회 산하 그 하위 분과들이 나와 있어요. 분과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한 15개 분과가 있어요. 그래서 임상심리학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상담심리, 뭐 발달심리, 학교심리, 또 뭐 통계심리, 또 뭐 있을까? 되게 많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리심리, 지각심리 뭐 이러면서 이게 15개나 있어요. 범죄심리, 뭐 소비자심리 막 쭉 이러면서. 근데 미국 그 심리학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지금 딱히 45개인가의 분과가 있어요. 그만큼 이 심리라고 하는 학문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접목이 되어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원리나 개념들을 먼저 찾아내야지 그 개념이나 원리를 삶 속에 적용을 시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심리학은 그 양쪽에 모두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야라고 하는 것이 크게는 기초심리학이 있고요. 또 한 파트로는 응용심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초심리는 말 그대로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일반적인 원칙을 찾아내는 거죠. 어떤 원칙? 인간의 정신과 행동에 대한 원칙들을 찾아내는 그런 심리학이 기초심리인데 주로 어떤 거? 학습심리, 발달심리, 사회심리, 성격심리 뭐 이런 것들이죠. 인지심리. 반면에 여기서 나온 원칙들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심리학. 이게 뭐가 응용, 실생활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 문제의 해결과 개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결하고 개선하는 데 응용을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임상심리, 뭐 상담심리, 뭐 소비자심리, 범죄심리, 뭐 이제 학교심리, 교육심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전반적인 삶에서 우리가 심리학적인 접근, 개념을 갖지 않고 인간과 더불어 살 수 없을 정도의 이제 뭐 굉장히 폭넓은 응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연구들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일반 법칙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연구 방법도 굉장히 심리학에서는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예요. 연구 방법.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잊지 않으셨다면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과학적으로. 그냥 내 느낌이 그래. 내가 뭐 오며 가며 이렇게 몇 사람 봤더니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걸 보니 이런 것 같아. 뭐 이건 너무 단순하고 너무 이게 편파적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최대한의 오류를 없애고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제 이 일반 법칙을 찾아내야지 이 법칙을 보편적으로 이제 사회에 일반화를 시킬 수 있잖아요. 응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려면은 오늘날 많이 쓰는 방식이 이제 경험주의적으로. 그래서 이제 증거 기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요. 증거 기반. 실제로 그게 증명이 되어야 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실제로 그런 원리가 응용됐을 때 뭔가 결과가 눈으로 보이게 이제 나와야 되고 통계 분석을 돌려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접근들을 굉장히 선호하죠. 그냥 주관적으로 그냥 좋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나올 수 있는 연구 방법들을 이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의 감각이나 주관이나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해야 되고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요새는요 하도 과학적으로 하느라고 그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들도 자기가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뭔가를 알고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기가 참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사람한테 만나서 이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이 참가자의 어떤 거를 알아보기 위한 거라는 걸 알고 들어가면 그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유도하는 어떤 질문이나 이런 걸 던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할 것도 없이 참여자들도 자기가 지금 무슨 실험에 참가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실험에 참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얘기를 듣는 식이죠. 그래서 참가자도 그렇고 연구하는 사람도 그렇고 둘 다 블라인드 되어 있어서 이중맹목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요새는. 왜냐하면 주관적인 편파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연구 설계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거다, 연구를.
그걸 우리가 이제 설계라고 하는데, 디자인을 한다고 하는데, 이 설계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가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제 그 연구가 제대로 성공적일지 아닐지 이제 관건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제 우리가 연역적인 접근이 있고요, 귀납적인 접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가설 연역적 사고, 뭐 가설 귀납적 사고 이렇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연역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이제 일반적인 법칙에서 시작해서 이제 증거를 찾아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귀납은 증거를 이렇게 모아서 보면서 이제 일반적인 법칙을 찾아내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연역적인 경우는 가정이 먼저 있죠. 혹시 이러면 이런 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정말 그런지 아닌지 한번 보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설 연역적이고, 귀납적인 거는 어머 이런 현상이 있네, 요런 현상이 있네, 요런 현상이 있네, 이거는 뭐지? 이러면서 막 찾아가다 보니 다 모아져서 통합적으로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 법칙을 찾아내는, 그게 이제 귀납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많은 연구들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 방법이 요새는 이제 양적 연구도 있고 뭐 질적 연구도 있고, 양적 연구는 그야말로 이제 통계들을 사용을 하는 거고, 질적인 것은 이제 그 언어 분석을 통해서 주제를 찾아내고 원리를 찾아내는 방법이긴 한데, 요거는 뭐 자세하게 더 하는 것보다는 그냥 요 정도 있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할 때 이 설계를 기본적으로 어떤 순서에 따라서, 일단 처음에 뭐예요? 연구 문제를 설정을 해야 되죠. 첫 번째가 연구 문제, 뭐가 보고 싶냐 이거죠. 내가 뭘 연구를 하겠냐, 어떤 질문에 답을 하고 싶으냐. 그래서 연구 문제를 설정을 하면 그 다음에 아마도 이 답에, 이 문제의 질문에 대해서 아마 이렇지 않을까? 이제 가설을 또 만들죠. 가설을 만들어 보고, 그래서 이 가설이 이제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세 번째로 가설 검증을 하게 되겠죠. 이제 처음에 두 번째는 가설 개발. 그래서 요 가설이 그런지 아닌지 검증을 하는 거를 세 번째로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검증을 했더니 채택이 되거나 기각이 되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아니면 부분 채택, 부분 기각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설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걸로 마무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순서에 따라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뭐 몇 가지 나옵니까? 표본조사, 사례연구, 관찰법, 실험법. 네. 그러면 이제 표본조사는 이거는 말 그대로 설문조사하고 비슷한 거긴 한데 똑같은 건 아니고, 설문조사, 표본조사는 모든 대상을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집단이 있어. 모든 대상이 다 포함되어 있는 집단이 모집단이에요. 모집단에서 요 모집단을 대표할 만한 더 적은 표본, 더 작은 집단을 선정을 해서 그 더 작은 집단이 이제 표본이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샘플. 그래서 샘플을 왜냐하면 만약에 뭐 대한민국 뭐 남성들의 뭐 어쩌고 저쩌고를 알아보고 싶다. 그렇다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남성들 모두를 대상으로 뭘 알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뭐 무선, 뭐 다단계, 뭐 계층 표집 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인구와 뭐 이렇게 연령과 뭐 사는 지역의 인구 분포율과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서 가장
대한민국 남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뭐 10,000명이면 10,000명, 1,000명이면 1,000명 이렇게 이제 선정하는 것이 샘플링이에요. 표본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표본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문지도 하고 면접도 할 수 있죠. 면대면으로. 아니면 무슨 검사를 쓸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샘플 집단에다가 요거를 이제 측정을 한 다음에 요거를 결론을 내서 이제 적용은 여기다 적용을 하죠. 대한민국 남자들은 어떻다. 어떤 경향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본을 잘 선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 연구 방법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면접법, 질문지법 다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사례 연구. 이게 이제 첫 번째 연구 방법이고 이제 두 번째가 사례 연구. 사례 연구는 말 그대로 케이스 스타디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아주 소수의 케이스. 한 명에서부터 아주 열 몇 명까지 뭐 한 명도 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제 요런 그 소수의 집단 아니면 한두 사람을 대상으로 그 사람의 행동 특성, 뭐 여러 가지 특성들을 이제 살펴보는 건데 통계 방법 이렇게 양적인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이거는 이제 질적 연구가 돼요. 질적 연구. 그래서 굉장히 심층적이고 어떻게 정밀하게 연구를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요 한 사람이나 뭐 두세 사람한테서 나온 결론을 전체 사람들에게 일반화시키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고 굉장히 눈에 띄는 어떤 현상을 연구할 때 우리가 이제 사례 연구를 많이 하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관찰법. 이 관찰은 바라보는 거죠. 보는 거예요, 관찰. 근데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보는 거예요. 역시 체계적으로 본다는 건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관찰은 참여 관찰이 있고, 그러니까 저기 자연 관찰이 있고 실험 관찰이 있어요. 말 그대로 요거 자연 관찰은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따로 구조화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살펴보는 거고, 실험 관찰은 세팅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사람을 집어넣어 놓고 행동하게 한 다음에 그걸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실험법. 그래서 이 실험법이랑 관찰을 실험실 세팅에서 하는 거랑 거의 같은 맥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우선으로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핵심은 조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처치를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실험은. 자연적인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내비두는 상태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 조건, 장면 이걸 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통제하고 그거에 따라서 변화를 측정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내기 위해서 처음에 어떤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어떤 처치를 해. 처치를 하면 근데 여기에는 처치를 하고 여기는 처치를 안 하고 안 하면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서 얘가 이렇게 되고 얘는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다. 그랬을 때 처치를 근데 원래 처음 이 두 집단은 같은 집단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처치를 한 사람은 한 집단 이렇게 변했고 얘는 그대로 안 변했고,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는 같은 특성을 갖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집단의 속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 이쪽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 거는 다른 거 말고 다 요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처치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도적인 조작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거의 효과를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요때 이제 이 처치를 취하는 것이 독립변인, 그리고 결과로 일어나는 게 종속변인.
그래서 독립변이는 주로 원인이 되고요. 종속변이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실험 집단에서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독립변인, 종속변인, 그리고 이제 통제변인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처음부터 얘가 O-고 얘는 O고 이렇게 시작하면 나중에 이렇게 달라졌을 때 이게 원래 달라서 다른 거지 얘 때문에 다른 거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지능이나 아니면 정서적인 안정성이나 아니면 가정 환경이나 이런 거를 이 집단과 이 집단이 거의 같은 애들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통제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통제 변인인 거죠. 그리고 다른 거는 개입되지 않게끔 다 가지를 쳐내는 것이 이제 통제 변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조금만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를 이제 수량화를 하든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그냥 질적인 어떤 결과들을 끄집어내서 잘 기록을 하고 측정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측정을 어떻게 하나 보통은 아까 말한 것처럼 수량화를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양적으로는. 그래서 점수가 몇 점 나왔다. 뭐 자존감 점수가 뭐 10점이 평균이었는데 얘네들은 뭐 자존감 프로그램을 처치받고 나서 뭐 20점으로 올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량화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수량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 사용하는 측정 도구들이 어때야 돼요? 신뢰롭고 타당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연구 방법에 있어서의 사용하는 도구들은 신뢰롭고 타당해야 되는데 신뢰롭다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여러 번 반복해서 측정을 해도 여전히 안정적으로 동일하게 측정을 해내는 것. 그게 이제 신뢰도예요. 반면에 그러니까 일관성과 안정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신뢰도는. 요거는 일관성, 안정성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타당도라고 하는 거는 측정하고자 하는 그 속성을 측정해 주는 것. 그러니까 지능 검사라면 지능을 측정해 줘야 되고 뭐 정서 검사라면 정서를 측정해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고자 하는 그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가. 그러니까 정확성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정확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관성과 뭐 신뢰도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타당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별도의 교재 보면은 이거 다 종류 나오거든요. 뭐 반분 신뢰도, 동형 검사 신뢰도부터 시작해서 타당도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공인 타당도, 예측 타당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차이들은 잘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척도, 그 측정을 해주는, 측정해서 갖고 나온 그 결과들이 그 성질에 따라서, 속성에 따라서 이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예를 들면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크게 이렇게 이제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명명척도는 말 그대로 이름을 붙이는 거죠. 척도의 종류를 보면. 그래서 명명. 이거는 고유 번호를 붙이는 거랑 똑같아요. 고유적인 거. 그래서 이거는 질적으로 얘하고 쟤하고 다르다는 거를 구분하는 척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게 얘가 번호가 1번이고 그 다음이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라고 해서 뭐 1번이 2번보다 뭐 능력이 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1은 1이고 2는 2고 3은 3이고 4는 4고 이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나 뭐 운동선수 등번호 이런 거 이거는 그냥 분류만을 위한 거다. 순서나 더하고 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명명척도는. 그다음 두 번째 서열척도. 서열은 말 그대로 순서예요, 순서. 그래서 앞이고 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크고 작은 것 아니면 앞과 뒤 요거를 구분을 해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등, 2등, 3등, 4등 성적 이거는 분명히 1등하고 4등을 봤을 때 명명척도는 1번과 4번은 이거는 아무런 그냥 1번이고 4번인데 요 서열척도에서 1등과 4등은 어때요? 1등이 4등보다 훨씬 공부를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얘가 더 성적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상하 크다 작다 그런 관계만 나와 있고 1등이 그러니까 4등보다 뭐 4배 공부를 잘했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어요. 곧 연산은 할 수가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산이 가능해지는 게 등간척도죠. 등간척도.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서열척도의 특징, 그러니까 크고 작고 상하 대소도 들어있지만은 이 등간 간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덧셈하고 뺄셈의 차이가 가능해요. 그래서 지능지수라던가 우리가 온도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1도, 뭐 4도, 8도 이러면 8도는 4도보다 2배 정도 더 덥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2배라고 하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나 4도가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2배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 그리고 1도는 4도일 때보다 마이너스 3도 더 낮다. 이런 식으로 덧셈 뺄셈이 가능한 게 등간척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감승제가 모두 가능한 게 네 번째로 비율척도. 비율척도.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덧셈, 꽃셈, 나눗셈 뭐 이런 게 다 그래서 비교를 할 수 있는 척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시간이 그래서 길이나 무게 이거는 몇 배가 되고 몇 배 뭐 몇 분의 1밖에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해지죠. 말하는 게. 그래서 물리적인 속성과 물리에서 사용하는 그 속성과 관련해서 다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계를 잘 해서 가설을 검증하느라고 처치도 하고 그래서 결과를 뽑아내서 이렇게 뭐 계산도 하고 그랬을 때 계산을 할 때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기술 통계로 끝나거나 아니면은 추리로 끝나거나 그러니까 기술은 여기서 스킬이 아니라 디스크립션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수집된 자료를 잘 정리를 해서 도표 그래서 뭐를 얘기해 줄 수 있냐면 평균, 뭐 표준 편차, 백분율 아주 단순한 것들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추리 통계는 이거를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도 뭐 이렇게 어떤 공식을 통해서 그 방정식에 의거해서 추리를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수치를 추론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그 표본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인 집단에서 나온 그걸 가지고 표본 모집단에 일반화시킬 수 있는 이제 숫자를 내놓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모두 다 재보진 않았지만 그 대상에게도 추정해서 일반화시킬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통계적으로 의사결정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통계 방식으로 처리를 하기도 하죠. 결과를. 그래요. 그래서 기술은 단순하게 평균이 얼마고 뭐 이제 뭐 편차는 얼마고 그 정도라면 여기는 뭐 이제 2차 방정식이나 뭐 구조 방정식이나 뭐 이런 걸 사용을 해서 뭐하고 무집단하고
뭐하고 얼마에 어떤 상관이 있고 이게 올라가니까 이쪽도 이 요소도 얼마큼 올라가서 이게 이렇게 연관이 되니까 아마 다른 상황에서도 이게 올라가면 이게 올라가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리를 할 수가 있는 통계 방법이에요. 좀 더 복잡하고 어렵겠죠. 그래요. 그래서 요새 이제 학위 논문이나 이런 거 쓸 때 기술 통계만 쓰는 논문은 거의 없죠. 이런 추리 통계를 사용을 해서 좀 더 이면에 있는 어떤 원칙들을 많이 찾아내려고 하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이제 첫 시간에 심리학이 뭔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부분 구성주의, 기능주의 여기서 시험이 굉장히 잘 나와요. 요거부터 시작해서 그 내성법, 내감법 그리고 또 뭐가 있나? 봅시다. 각각의 그 다음에 정신분석에서부터 사회문화적 관점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그 심리학의 영역, 그리고 이제 기초심리와 응용심리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연구 방법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표본조사, 사례연구, 관찰법, 실험법, 요것이 갖고 있는 특징, 그 중에서도 실험법에서 독립변수하고 종속 변수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신뢰도, 타당도 이거 또 얘기가 나오고요. 그 정도 일단 짚어드리고 좀 이따가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골치가 아픈 신경과학과 관련된 생물학적인 뇌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